어, 거의 컨텐츠를 보면 그 미시경제학 출제 현황이 있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 출제 현황표가 있는데 보시면 거기 장별로 쭉 나눠져 있잖아요. 그 장별로 관련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마지막 단계의 공부 방법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제일 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공부 방법이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푸는 거야. 그 연도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최신의 2015년부터 14년, 13년 이렇게 풀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연도별 안에 행시, 그 다음에 외시, 입시 이렇게 다 들어있고, 또 미시, 거시, 국경 문제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연도 문제를 다 푼다는 것은 내가 그 해에 출제된 문제를 다 푸는 거야. 그 해 시험과 관련 없이. 그래서 진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 이론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저기 경제 성장론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실전을 준비한다. 이런 그러니까 3순환 이때쯤 되면 이제 3순환 사실 2순환인데 공부 그 2순환부터 하기도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그 진도하고 상관없이 연도별로 해서 내가 소비자 선택 이론 문제도 풀고 뒤에 그 시장 실패 문제도 풀고 거시의 개방 경제 문제도 풀고 뭐 이렇게 이제 뭐 다 섞여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도별로 푸는 거는 이건 나중에 할 일이고 처음에 할 일은 진도별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진도별로 푸는데 어떤 문제가 이 도표를 보면 어떤 문제가 어렵고 어떤 문제가 쉬운 문제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앞부분부터 1장, 3장 미시경제학 기초부터 그 찾아가는데 옆에를 보시면 옆에 이렇게 인덱스가 있어요. 인덱스가. 거기가 제일 앞에 게 2015년, 그 두 번째가 2014년, 2013년이니까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단 한번 연습 삼아서 2008년 재경 3은 그러면 2008년도 쭉 가야 되겠지. 저 2006년도부터 있으니까 2008년도 거기.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상 행시, 그 다음에 외시, 외교원, 그 다음에 입법고시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행시도 이제 작년에는 물론 이제 다 문제가 공통 문제라 나왔지만 재작년 몇 년 정도는 계속해서 지금 재경하고 일반 행정이 분리되어서 나왔어요. 문제가 다 달라. 그래서 그 예전 문제는 먼저 일반 행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재경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외시 문제가 있고 외시도 2013년까지 외시였고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외시하고 외교원 문제가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외교원 문제만 있어요. 근데 외교원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외교원 문제는 전공평가 문제가 있고 그 전공평가랑 우리가 보는 문제예요. 경제학 문제고 통합 논술 문제가 있는데 그 여러분 문제 보시면 문제가 한 페이지야. 그러니까 이게 논술 문제지, 논술 문제. 경제학의 논술 문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면 여러분 이제 뭐 1차 뭐 피셋하고 그러기 때문에 읽어보면 논점을 파악할 수가 있어. 논점을 한 3줄만 써서 이거에 써라 이렇게 너네가 문제 주는 게 아니라 한 바다가 이렇게 아티클을 딱 주고 그거에 대한 관련 것들을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 행시 물론 자기가 준비하는 시험에 프라이드가 다 있지만 외교원 뭐 별로 공부 안 하 쉽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게 이제 통합 논술이라는 것은 국제법, 국제정치, 경제학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 시간에 봐. 그래서 그 통합 논술이라는 건데 그런 통합 논술의 경제학 문제들이 여기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근에 작년까지 모든 기출 문제가 다 실려 있고 다 해설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전에 뭐 다른 기출집이 이제 한두 가지가 있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것까지는 전부 다 이게 실려 있는 게 이거 유리해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기출 유형을 여러분이 파악하는 데는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고 일단 2008년 재경 3문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 미시경제학에 쭉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그 장이 똑같아. 기초 선호체계 4장 보세요. 4장. 그 앞에 컨텐츠에 소비자의 선호체계 5장 소비자의 최적 선택 6장 소비자 선택 이론의 응용과 확장 7장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이론. 보니까
이 장의 순서가 이중구 선생님의 장의 순서예요. 그리고 다른 책을 여러분 어떤 다른 책을 보더라도 다 마찬가지 이 순서로 되어 있어. 왜냐 그 책을 다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조금 이제 기출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봐볼 텐데 2008년 재경 4문 좀 넘겨보세요. 2008년 재경 3문 그럼 441페이지예요. 페이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옆에 인덱스를 가지고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앞에 일행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재경이고 재경 1문, 2문, 3문, 4문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 한 해에 보통 이 일행하고 재경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보통 한 해에 한 16문제가 됩니다. 16문제 정도. 그런데 2시간에 푸는 것은 3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16문제를 다 풀려고 그러면 몇 시간이 걸리겠어? 그러니까 한 해만 풀어도 꽤 많은 거예요. 분량이 많아.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여 문제가 넘고 기출이 여기 요 기출집하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이 경제학은 한 200문제, 국제경제학 한 100문제 이렇게 따로 별도로 국제경제학 기출집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재경하는 사람들은 그거까지 다 봐야 돼. 기분 좋죠. 네. 많이 봐야 되니까 공부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거기 사문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미시경제학 기초 부분에 있잖아. 그래서 기초를 여러분 모르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쉬운 문제야. 어렵지 않아. 보세요. 예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6만 원의 관람료를 지불하고 공연장에 갔다. 그런데 공연의 내용이 기대했던 내용과 달라서 너무 지루하고 짜증까지 났다. 공연의 3분의 1쯤 지나서 이 공연을 계속 보아야 할지 아니면 공연장은 나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만약 공연장을 나오기로 하였다면 그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임을 경제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해라. 경제 원리로 설명해라. 단 공연 관람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내가 6만 원 내고 갔는데 기대를 하고 갔겠죠. 갔는데 보다 보니까 짜증이 났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이걸 보면은 만족을 느끼는 게 이제 그게 효용이란 말이죠. 효용은 보통 이제 어떤 걸 소비하면 효용이 증가해야 되는데 효용이 감소해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재화가 아닌 거지 더 이상. 관람을 계속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6만 원을 내고 왔는데 나가면 환불 안 해준다네. 6만 원이 너무 아깝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비용이냐면 매몰 비용이야. 내가 계속 여기 앉아있든 아니면 나가든 6만 원은 이미 날라갔어. 그러니까 그거 의사결정에 내가 이거를 공연을 계속 볼지 나갈지 결정할 때 여기에 영향을 주면 된다고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매몰 비용의 개념이라니까. 두 번째, 비용은 내가 6만 원 내고 들어왔는데 그 비용은 그것뿐이에요? 아니지. 계속 앉아 있으면 내가 그 시간 동안 공연 시간 동안에 딴 걸 못 하잖아. 내가 이 공연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내가 다시 기분 전환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영화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뭔가 또 다른 만족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걸 못 하잖아. 그래서 시간 비용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인데 이 사람이 계속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편익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이 짜증까지 난다는 것은 재화가 아니라 비재화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예시답안 넘겨봐. 그럼 뒤에 예시답안. 거기 이제 소비자의 순편익 극대화. 이 예시답안도 아주 간단하잖아. 이 문제 자체가 간단하니까 그래. 순편익 극대화 몇 줄. 순편익은 뭐에서 뭘 뺀 걸까? 편익에서 비용을 뺀 거지.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총편익, 총비용, 그거의 차이가 순편익, 순비용 이렇게 말했어. 그렇다면 거기 보세요. 소비자는 거기 밑줄 긋읍시다.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이라 그러고 이 편익을 가능하면 크게 하려고 할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자고. 이런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경제인이다. 밑줄.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비용하고 편익을 잘 생각을 해봐서 편익이 더 커야 뭐 할 거라고요? 계속해서 그 재화를 소비하거나 선택을 할 거란 얘기지. 이때 총편익은 관람에 따른 만족을 의미하고 다 이해되죠? 총비용은 관람료와 밑줄.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 이게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게 중요해. 관람료는 안 돌려준다네. 그러니까 회수 불가능의 매몰 비용이다. 합리적 경제인은 이를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관람료는 제외가 된다.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두 번째, 그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좀 보면 그 순편익 극대화 모형이라는 거 밑줄. 뭐 그런 모형이 따로 있다는 것보다도 편익에서 비용을 빼는 게 순편익이고, 그 밑에 그래프를 잠깐 보면 MB가 뭐예요? MB가 한계 편익, 마지널 베너핏, 한계 편익. 한계 편익이 그 시간에 따라서 쭉 가자니까 시간이 처음에는 한계 편익이 높았는데 점점 편익이 떨어지네. 그래서 뭐라고 해? 한계 편익 체감의 법칙. 한계 편익 체감의 법칙. 꼭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만 이럽니다. 여러분, 내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처음에는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재밌을 수 있잖아. 그럼 편익이 점점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어때? 점점 짜증이 나고 있으니까 점점 편익이 떨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비용은 지금 일정하다고 가정했는데, MC가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상향해도 똑같아. 결과는 똑같아. MC가 일정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6만 원 내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 시간 예를 들어 3시간짜리면 3시간 그 공연 기간 동안에 시간 딱 정해졌잖아요. 그 비용이 일정하다고 우리가 간주하는 거야. 그래서 MC가 수평으로 넣고, 자, 거기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거기 편익하고 비용을 그렇게 봤을 때 마지널 베너핏 곡선하고 마지널 코스트 곡선이 있는데,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경로를 갖냐. 비용은 일정하다고 지금 가정을 했고, MC가. 편익은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 MB가. 이 점을 중심으로, 예컨대 T0예요. 이 점을 중심으로 만약에 이 좌측 구간에 있었다면, 쭉 우리 생각해봐서 참고로, 이 좌측 구간에 있었다면, 한계 편익이 뭐보다? 한계 비용보다 더 높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점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비용이고 여기가 편익이니까 한계 편익이 훨씬 더 높아. 그럼 이런 경우는 내가 더 이 공연장에 머무를 때 시간을 더 길게 내가 잡을 때 처음에 30분은 이 상태라고 생각하면 요게 지금 편익이 전체 요만큼의 편익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이게 총편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용은 MC 민면적이니까 요 비용의 증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총 비용은 요 사각형의 면적이고 총 편익은 요 전체 면적이기 때문에 토털 베너핏하고 토털 코스트하고 이거의 차이가 뭐예요? 순편익이죠. 요 순편익. 요 순편익. 이게 올해 이 시점에서는 앉아 있으면 편익이 느는 거니까 더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짜증이 나버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비용이 훨씬 더 편익을 초과하는 상태인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시간을 돌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시간을 돌릴 수가 없어. 이미 이제 전체 편익하고 비용을 따져보면 요게 총 비용이고 요게 총 편익이에요. 이미 마이너스야. 짜증이 나버리니까 이거예요. 이미 순편익은 마이너스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간 못 돌리면? 가만 앉아서 여기로 가야 돼? 그럼 뭐만 더, 편익은 늘지만 비용 증가분이 훨씬 더 커서 계속 짜증이 나면서 이제 나의 효용은 마이너스가 계속 증가하는 거죠. 이게 앉아 있어야 돼, 나가야 돼? 앉아 있어야 돼, 나가야 돼요? 답은? 나가야지. 나가야죠. 그게 답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아주 간단한 기회비용, 매몰비용,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그리고 공연 관람료 이미 매몰돼 버렸다. 매몰비용.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정말 기초 중에 기초고. 다시 한번 앞으로 쭉 가면 2006년 입법고시 2-2문이다. 2006년 그러면 저 옆에 인덱스를 쭉 봐서 2006년 제일 뒤에요. 제일 뒤에 2-2번. 행시, 외시, 입시 이렇게 해서 입법고시 보면 579페이지죠. 579페이지. 자, 물론 이게 이제 기초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일부가 소비자 선택 이론의 기초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일단 문제를 잠깐 보면 경제 성장이 오히려 일국의 경제 후생을 하락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거를 궁핍화 성장이라고 그런다. 궁핍화 성장. 이게 궁핍화 성장은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나중에 거시경제학 가면 들어볼 텐데 원래 국제경제학 내용이에요. 그런데 경제학에서 출제가 된단 말이죠. 이거 지금 입법고시 경제학에서 출제된 것입니다. 근데 궁핍화 성장은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 경제 전체의 후생이 증가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보통은 그렇잖아.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더 많은 이제 GDP라든가 GNP라든가 이렇게 그래서 후생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궁핍화 성장은 성장 이전보다 오히려 후생이 떨어져 버린 성장을 궁핍화 성장이라고 그래요. 경제는 성장했는데 오히려 국민 경제 후생이 떨어져 버리는 현상, 이걸 궁핍화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우리는 지금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거기서 1번 보니까 개도국들이 섬유 제품을 생산을 수출을 늘려서 섬유 제품의 국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자,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어. 수요 공급. 이 생산을 늘렸다는 것은 뭐가 느는 거예요? 생산을 늘리는 것은 뭐가 느는 거야, 시장에? 수요가 느는 거예요? 공급이 느는 거죠, 공급이. 공급이 느는 거야. 그 공급이 늘면 수요는 일정한 상태에서 공급이 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떨어지죠. 뭐 생각해요. 그걸 생각해야 되고.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어. 그런데 이 수요 곡선이 수요의 탄력도에 따라서 기울기가 가파를 수도 있고 완만할 수도 있는데 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디맨드 커브가 있고 요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 디맨드가 이렇게 가파른 디맨드가 완만한 디맨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이런 디맨드가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공급을 지금 늘린다고 하면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공급 곡선 우측 가겠죠, 이렇게. 가격이 완만한 경우에 많이 떨어져요? 가파른 경우에 더 많이 떨어져요? 가파른 경우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똑같이 공급 물량을 S0에서 S1으로 이렇게 공급 물량을 늘렸을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어떤 경우에 더 많이 떨어진다? 가파른 경우에 더 많이 떨어지고 완만한 경우는 적게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 적게 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수요 곡선의 탄력도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생산 물량을 늘렸을 때. 근데 이제 궁핍화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 궁핍화 성장을 겪냐면 브라질이 커피를 많이 생산합니다. 물론 커피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죠 지금. 그런데 브라질이 커피 주 수출 국가야. 그러면 브라질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얘가 물건을 수출을 많이 하면 국제 시장의 공급 물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이 이런 상태의 시장이냐 이런 상태의 시장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는 정도가 다르다.
만약에 이런 상태의 시장이라면 가격이 훨씬 크게 뚝 떨어지면서 많이 팔고도 손해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공표화 성장이야. 그러니까 공표화 성장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몰라도 되지만 내가 공급 물량을 늘렸을 때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건가는 수요가 결정한다. 수요가 결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2번은 거기 580페이지 그래프 2에 관한 것인데 사실은 그래프 2도 여러분은 쉽진 않아. 왜냐하면 그냥 수요 공급 곡선이 아니라 앞에 R이란 게 붙어 있네. 이 R이란 게 붙어 있는 것은 상대 수요 상대 공급이라는 건데요. 거기 써놔요. 상대 수요 상대 공급. 우리는 재화를 한 개만 봤잖아 지금요. 어떤 재화, PQ 평면에 어떤 재화의 공급과 수요 이렇게만 봤는데 재화가 두 개가 있으면요. 재화가 두 개 있으면 상대 수요 상대 공급 곡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출을 해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수요 공급 곡선하고 다른 게 없어. 전혀 다를 게 없어. 국제시장에 이제 상대 수요 상대 공급 곡선을 분석을 하는데 일반적인 수요 공급 곡선하고 차이점이 전혀 없어.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격을 그냥 이 가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국제시장의 교역 조건이라고 말을 해요. 교역 조건. 일반적인 가격 결정 원리하고 똑같아. 자, 더 들어가 버리면 머리가 아파 버릴 거니까 다시 앞으로 오세요. 또 앞으로 와서 5장을 보면 5장 2010년도 일행 3문이야. 2010년도 가보세요. 2010년도 일행 3문. 자, 여기 문제를 보니까 이제 계산 문제네요. 계산 문제인데 가장 전형적인 계산 문제야. 306페이지예요. 306페이지. 자, 행시 일반행정 2010년도에 나온 건데 문제를 잠깐 봐볼게요. 이 문제는 뭐에 관한 거냐면 거기 1번 문제에 소비자의 지출함수를 구하라. 지출함수 동그라미. 그리고 3번에 보니까 보상변화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이득은 얼마냐. 보상변화 묻고 있어요. 보상변화. 그리고 2번은 간접효용함수라고 써놔요. 간접효용함수에 관한 것인데 지난번에 간접효용함수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효용함수 첫 번째 줄에 두 재와 x, y제를 소비하는 소비자 효용함수가 x 곱하기 y 이렇게 되어 있네. 두 재와의 곱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무슨 효용함수라고? 그 유명한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예요. 자, 예산선이 어떻게 생겼어? pxx 플러스 pyy 이퀄 m. 우리가 많이 본 예산선이죠. 이런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의 해를 구하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보통 수요라 그랬잖아. 그런데 거기 이제 그걸 물은 게 아니라 지출함수를 물었어. 그럼 지출함수가 뭔지 알아야 되지. 우리 안 했어 이게.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자, 이제 어떤 개념을 여러분이 공부했었냐면 첫 번째 보통 수요라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이론상으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보통 수요는 효용 극대화의 해라 그랬어요.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효용 극대화의 해다. 이 효용 극대화는 maximize utility 그래서 요게 효용함수가 목적함수고 그리고 subject to 제약이 있고 pxx 플러스 pyy equal m 이런 제약이 있었어. 제약함수, 목적함수, 제약함수. 그리고 또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선택변수 이렇게 x, y 이렇게 최적화식 밑에다가 쓰는 요 선택변수.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로. 이게 뭐라고?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x, y를 보통 수요다. 갑자기 뭐가 들어갔네.
x, y 이게 보통 수요다. 그런데 보상 수요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보상 수요. 보상 수요는 지출 극소화의 해예요. 지출 극소화의 해다. 나도 가고 싶어. 농담이에요. 지출 극소화의 해인데 이게 목적식과 제약식을 바꿔. 이 목적식과 제약식을 바꾼다고. 그러면 요 미니마이즈, 극소화니까 미니마이즈. 그리고 이걸 M이라고 보통 써도 되는데요. M이라고 쓰지 않고 지출, expenditure 이거 약자를 E라고 써요. 요걸 요로 가져온다고 이 제약식을. 제약식 어떻게 생겼다고? PXX 플러스 PYY 이렇게 생겼다고. 요게 지출인데요. XJ, YJ 지출액이야. 이거를 최소화하는 뭘 찾는다고? XJ, YJ 소비량을 찾는데 제약이 있어. 최소화하려면 항상 그랬잖아 이거. 이 최소화하려면은 얘가 제약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써버리는 게 아무것도 안 사버리는 게 지출이 가장 줄어들죠. 제로니까. 근데 항상 뭐가 있어? 뭐가 있다고? 제약이, 효용 제약이 있대요. 이거는 예산선을 잡아둔 상태에서 무차별 곡선을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낸 거고요. 이거는 예산선, 요 지출선을 가장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끌어당기되 효용이 요 무차별 곡선 이걸 잡아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지출함수라는 것은 요거 해를 여기다 집어넣는 게 지출함수예요. 다시 한번 요 개념이 보통 수요가 효용 극대화가 이렇게 생겼어. 어떤 평면에 XY 두제와 평면에 주어진 예산이 있고 가장 바깥쪽으로 무차별선을 밀어낸 상태에서 이게 뭐라고? 요렇게 X 스타, Y 스타가 이게 보통 수요, 효용 극대화의 해라고. 이게 효용 극대화의 해야. 그럼 지출 극소화는 뭐라고? 뭘 잡아도? 똑같아. 효용선을 잡아도. 그리고 지출선을 그려. 그러니까 맞아떨어지는 점에서는 요게 X 햇 Y 햇인데요. X 햇 Y 햇 이건데 이 점하고 이 점이 무차별곡선을 가고 뭐하고 맞아떨어진 상태?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접선이 맞아떨어진 상태가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MRS XY 이퀄 PY분의 PX고 여기도 MRS XY 이퀄 PY분의 PX야. 이게 뭐라고? 보상수요. 보상수요.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이 X 스타 Y 스타를 잘 들으세요. X 스타 Y 스타를 여기 제약식에 집어넣으면 그게 뭘까? 여기 효용함수는 X나 Y 소비량으로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용함수는 그냥 일반적인 효용함수는 내가 옷을 몇 벌, 쌀을 몇 가마, 몇 개 내가 소비할 거냐, 몇 단위를. 이거 그냥 효용함수는 X, Y 두 제와 소비량으로 표시가 돼. 그런데 여기서 도출된 X, Y 이게 보통 수요라는데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버리면 예산식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 간접 효용함수가 이제 나온다. 간접 효용함수가.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지금 그게 할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하고 요 조건을 가지고 지금 이걸 도출하는데 X 햇, Y 햇 이걸 도출하는데 이것을
이 효용함수에 제약식에다 이걸 집어넣어. 제약식에 집어넣어. 그때 나오는 것하고 여기 제약식에 집어넣은 거하고 요것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하고 개념들이 다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라고요. 여기 지출식에다가 뭘 집어넣어? x 햇, y 햇을 집어넣으면 그때 이거를 지출함수다 이렇게 부른다. 지출함수. 그러니까 지출함수를 구하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걸 구해야 되죠. MRS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구해본 거야. MRS 구해보고 MRTS도 구해보고 요걸 구할 수 있어야지 하니까 요걸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질문 모르겠는 사람 다 알죠? 아,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다 이때. 근데 그 다음에 MRS 구하는 것은 뭐 아주 쉽지 뭐 MRS 구하는 게 뭐 어려워. 앞에서 다 했으니까. 지난번에 했으니까. 일단 구체적인 구하는 것을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한번 해보기로 하고 조금 더 가보세요. 307페이지 거기 지출함수가 뭔지 개념 노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효용 수준을 만족시키는 효용 수준에다 밑줄 긋고 최소의 지출 규모 이거를 가격과 효용을 변수로 하는 함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출함수는 어떻게 도출한다? 지출 극소화의 해인 보상수요를 지출 극소화의 해인 보상수요를 어디다 집어넣어? 지출식에다가. 지출 극소화의 해인 보상수요를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지출식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도출이 된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307 거기 설문 2에 간접효용함수라는 게 있는데 간접효용함수 거기 효용을 소비량의 함수로 나타내는 것을 직접효용함수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효용함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 효용함수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직접효용함수라고 그래. 이 XY는 뭐예요? 재화의 소비량입니다. 재화의 소비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직접효용함수고 간접효용함수는 자, 여기 보세요. 간접효용함수는 직접효용함수와는 달리 밑줄 가격과 명목 소득을 변수로 효용을 나타내는 함수다. 뭐하고 뭐? 가격, 명목 소득. 자, X제 가격이 뭐예요? PX. Y제 가격은 뭐죠? PY. 명목 소득은 뭐예요? M. 이렇게 나타내면 이거를 간접효용함수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쌀이고 술이야. 술이야. 그러면 쌀을 내가 한 단위 소비했을 때 내가 효용을 얼마나 누리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X제 가격이 얼마일 때 내가 효용을 얼마나 누리는지, Y제 가격이 얼마일 때 효용을 얼마나 누리는지, 소득이 얼마일 때 효용을 얼마나 누리는지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재화의 소비량으로 나타내면 이걸 직접효용함수. 바람이에요? 아니죠. 누가 시끄럽다고 문다는 거지. 바람이에요? 쫓아나가려고 그랬네. 자, PX, PYM 요 두 재화의 가격과 명목 소득으로 표시돼야 되면 이걸 간접효용함수라고 그런다. 이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거기 2번 문제 봐봐. 뭐 몇 달러 이거 신경 쓰지 말고 PY, YJ 1달러, 소득 M 100달러, PX가 이렇게 1달러에서 0.25달러로 떨어졌다면 소비자의 총효용은 얼마냐? 그게 뭐가? X제 가격이 이렇게 변했을 때 소비자의 효용은 얼마만큼 변하냐? 요 X제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의 효용은 얼마만큼 변하냐? 이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효용함수 안에 정보가 들어있어.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간접효용함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지출 극소화의 해를
아니. 지출 극소화해를 그건 간접 효용함수가 아니라 지출함수라니까. 지출 극소화해를 요 해를 이건 뭐라고 한다고? 보상수요. 이 보상수요를 여기다 넣는 것은 지출함수라 그러고 지출함수라. 간접 효용함수는 간접 효용함수는 효용 극대화의 해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 효용함수에다가 효용함수에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다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간접 효용함수와 지출함수 간에는 쌍대성이 있다. 쌍대성 몇 줄? 간접 효용함수와 지출함수 간에는 쌍대성이 있다. 쌍대성이 뭐라냐면 거울 정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앞으로 보세요. 생산함수를 알면 비용함수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비용함수를 알면 뭘 알 수 있다 그래서 생산함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보가 포함이 돼 있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출함수하고 간접효용함수가 쌍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간접효용함수를 알면 지출함수를 알 수 있고 지출함수를 알면 간접효용함수를 알 수 있다는 게 쌍대성이야. 어렵게 생각하지만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한다고? 지출함수를 구하면 바로 이 얘기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간접효용함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구하면 돼.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해봅시다. 요거 한번 구해봐. MRS XY 꼴 PY PX. 그 문제에서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효용함수가 X 곱하기 Y. 그러면 최적화식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maximize utility. utility는 X 곱하기 Y야. 두 제와의 곱으로 되어 있는 콥더글라스라고 지금 그랬고 제약식이 이렇게 있잖아. subject to 제약식이 pxx 플러스 pyy 이퀄 m 이렇게 제약식이 있어. x제를 몇 개 내가 소비할 거냐 y제를 몇 개 소비할 거냐 이게 선택 변수라 그랬고 이게 목적 함수 제약 함수 이렇게 돼 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이 효용 극대화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MRS XY는 PY분의 PX 요게 효용 극대화의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게 예산선상의 점이기도 해야 돼. 여기 효용 극대화니까 요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떨어지는 게 효용 극대화 조건이고 두 번째 이 점이 어디에도 있다? 예산선상의 점이기도 해야 된다. 두 식이 나와야 우리가 이 두 개의 변수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이 충족이 돼야 돼. 요거 하나만 우리가 구해 봅시다. 1번만. MRS를 구하면 MRS XY는 뭐분의 뭐라고? MU 뭐? Y분의 MU X. 요게 MRS다. MRS MUY는 요 효용함수를 뭘로 미분해? Y로. 그럼 분모는 뭐만 남아요? X만 남고. 분자는 MUX니까 Y만 남고. 그래서 X분의 Y 이렇게. 요게 MRS예요. 그리고 이게 PY분의 PX하고 맞아 떨어져야 된다니까. PY분의 PX. 요 일식을 정리하면 요 대각선을 곱하면 같잖아. 그럼 PXX equal PYY죠. 결과적으로 요 PXX equal PYY야. 요게 1번식이에요. 일식이야. 일식을 여기 이식과 연립하면 되는데. 자, 일식을 지난번에 한번 해봤어. 요 일식과 1'과 이식을 요 연립을 하게 되면 이식을 어떻게 다 쓸 수 있을까? 이식은 얘하고 얘가 똑같다네. 얘하고 얘가 똑같아. PXX하고 PYY가 똑같아. 그럼 PXX가 두 개지.
xj의 보통 수요는 2px분의 m이고 yj의 보통 수요도 2py분의 m입니다. 이게 이거야 지금 우리가 구한 요 xj, yj 보통 수요. 여기 조건도 똑같다 그랬네요. 그런데 제약식이 달라. 방금 어떻게 했어? 요 식을 도출한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었어? 여기요. 예산식에다 집어넣었어. 이게 효용 극대화의 해라고. 그런데 똑같이 일식을 구한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지출 극소화의 해가 된다고. 되시죠? 자, 이거 그대로 한 번만 집어넣어 보면 이 식이 지금 지출 극소화라는 것은 일식이 어떻게 도출되는데 일식이 pxx equal pyy 이게 일식이야 지금. mrs xy equal pirpx가 이 식은 어떻게 생겼어? u equal x 곱하기 y 이게 일정하다는 게 이게 효용함수예요. 요 두 식을 연립하면 된다고. 해볼까요? 자, 요걸 다시 한 번만 바꿔주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제 조금 어려운가? 한번 여기까지만 따라와 봐요. 요거 x로 정리하면 px분의 py y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x를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이 식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u바는 x 대신에 px, py, y 여기가 또 y가 되니까 y 제곱이 되지. 그렇죠? 그러면 y를 구해보면 여기 이제 루트 값으로 역수를 취해서 가야 되겠죠? 이게 y로 정리하면. 그렇죠? 이게 px분의 py가 아니라 이제 py분의 px가 되겠죠. py분의 px가 되고 u바가 되겠죠. 요게 지출 극소화의 해가 되겠지. 요거 똑같은 요 조건을 어디다 집어넣었다고? 요 효용함수에 집어넣어가지고 요 효용함수에 집어넣었더니 나타나는 게 지출 극소화의 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x hat 그리고 요 x hat, y hat 똑같아요. 이거는 또 구해보면 px분의 py가 되고 u바가 돼. 이게 지출 극소화라는 것을 해봤더니 이렇게 되고 이거를 보상수요라고 부른다. 보상수요. 이제 여러분 구체적인 이제 이 개념들을 알면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는 게 미시경제학이에요. 요 지출 극소화를 구했어.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지출함수를 구하려면? 그렇지. 요 지출식에다 집어넣는다. 지출식에다가. 여기다만 집어넣으면 끝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출식은 어떻게 생겼는데? E equal px, x 플러스 py, y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여기 x hat, y hat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지출함수라는 거야. 이건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해볼까요? 네, 해봐요. 자, 그러면 px에다가 여기다가 요 xs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루트 값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루트 값으로 이렇게 px분의 py가 되고 u바 이렇게. 뒤에 것도 또 있죠? 어떻게 돼? 요 py 그리고 여기 루트 값으로 이렇게 여기가 뭐가 py분의 px가 되고 u바가 되겠지.
따라오시죠? 오케이. 그러면 이 안으로 px가 들어가면 이게 제곱으로 들어갈 거니까 분모의 px 하나 사라지고 분자의 px가 남지. 그렇죠? 요거 px가 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요게 px가 두 개 제곱으로 들어갈 거니까 분자로 분모 px가 하나 사라질 거고 분자 px가 하나 남지. 그래서 요게 루트 px py u 바가 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py가 들어가면 py 제곱으로 들어갈 거니까 분모 py가 하나 사라지고 분자의 py가 하나 남지. 그래서 똑같이 px, py, u 바가 되고 결과적으로 지출함수라는 것은 이 루트 px, py, u 바가 된다. 이게 지출함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 돼.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은 기본 개념을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많이 풀어보는 건데 이미 중요한 문제들은 여러분 교과서 연습 문제를 풀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미시거시 연습 문제를 다 풀면 네 문제가 나온다고 할 때 두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기출까지 다 풀었어. 그러면 세 문제 이상 맞출 수가 있어요. 세 문제 이상. 한 문제는 약간 어렵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못 맞출 수 있는데 세 문제 이상 맞출 수 있어. 네 문제가 나온다 할 때. 기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지출국수화해가 보상수요다, 효용극대화해가 보통수요다 이렇게 말로 떠들면 뭐해? 이렇게 하나 딱 줬는데 못 풀어.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지금 기본 강의에서 하고 있는 거에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1순환이 이런 걸 다 하지는 않지만 이런 정도는 1순환에서 다 해요. 근데 3순환 가도 못 푸는 애들도 많아. 자, 이런 것들이 기출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앞으로 와봐요. 보니까 2009년 일행 사문이네. 2009년 일행 사문 또 가봐요. (2009년) 일행 사문이니까 368페이지네. 368페이지. 자, 거기 좀 봐보세요. 이거는 이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대체효과, 소득효과에 관한 거야.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들 중에는 저가 자동차, 저급 자동차도 있고 고급 자동차, 고가 자동차도 있다. 그런데 보니까 고가 자동차가 더 많은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시장을 보니까 말이야, 이 싼 것보다 비싼 게 훨씬 많이 돌아다니란 말이에요. 현실이 그런가요? 현실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비싼 우리나라 차보다 싼 차는 별로 안 돌아다녀. 비싼 차들만 돌아다닌단 말이죠. 벤츠나 이런 것들, 토요타 비싸. 우리나라 차보다 보통은 비싸요. 그런 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자, 이러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 이유를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해 봐라. 그러면서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저가 고가 자동차의 단위당 수송 비용은 동일하다 밑줄. 사실은 여러분 해외에서 물건 수입할 때 고급 자동차하고 저가 자동차하고 저급 자동차하고 그 수송비가 똑같을까요? 아니겠죠. 비싼 차는 엄청 보안 장치를 많이 할 거고 또 보험료도 훨씬 비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티코 없는데 티코의 보험료하고 에쿠스나 이런 거의 보험료하고 같겠어요? 당연히 다르지. 그러니까 현실은 다른데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두 재화에 대한 소득 소비 곡선이라는 게 나와 있어. 밑줄. 소득 소비 곡선. 여러분이 많이 봤던 거네. 인컴 컨섬션 커브가 뭐라고? 소득 변화 시 나타나는 소비 선택점이에요. 뭐가 일정할 때?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예산선이 밖으로 이렇게 어떻게 나간다고? 평행하게 밖으로 나가는데 그 선택점이 뭐라고 했어? 직선이라네요. 이런 직선이 우리가 봤었는데
이런 직선으로 생긴 걸 봤었는데 어떤 걸 봤어? 어떤 효용함수에 도출된 재화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ICC가 인컴 컨서프션이 원점에도 반직선인 게 있었는데 콥더글라스에서 생산된 콥더글라스에서 도출된 두 재화의 경우에 ICC가 원점에서 반직선입니다. 동차함수가 그래. 동조함수가 그래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예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재화가 고급 자동차도 있고 저급 자동차도 있는데 고급 자동차가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고급 자동차를 더 많이 수입했다는 거죠. 그렇죠? 왜 더 많이 수입했을까? 소비자들이 고급 자동차를 더 많이 쓰니까, 많이 소비하니까. 왜 더 많이 소비할까요? 상대적으로, 이건 절대 가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값이 싸니까. 해외에서 현지 가격보다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고급 자동차 상대로 더 싸지니까 더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체 효과의 문제야. 대체 효과는 항상 비싼 거 적게 쓰고 저렴한 거 많이 쓴다는 건데, 더 고급 자동차가 더 값이 싸지니까 그래. 어떻게 싸졌냐 이게.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그 오른쪽에 두 번째 보시면 교역 이후의 상대 가격 변화와 소비 비율의 변화 이런 게 있는데 대체 효과, 소득 효과라는 게 있고 그 수식은 뭐 여러분 모르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 수송비와 상대 가격 변화 거기다 몇 줄로 한번. 수송 비용과 상대 가격 변화. 일단 외국과 교역을 하게 되면 그 밑줄 수송비가 발생합니다. 해외에서 물건 사오려면 당연히 뭐 배로 싣고 오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다 배로 싣고 오겠죠. 자동차를 비행기로 싣고 오나? 그럴 리는 없잖아. 그 비싼 비행기 운송비를 들겠어요? 그래서 배로 싣고 올 텐데 그 수송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상대 가격이 변하게 되고 밑줄 자동차의 소비 비율이 교역 이전과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일단 거기다 PY분의 PX에다가 박스를 하나 쳐서 이게 현지 시장 가격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사온다 합시다. 자동차를. 일본에서 사온다, 일본 가까운 데 사온다 할까요? 일본에서 사온다 합시다. 그럼 일본에서 그 YJ와 XJ 가격의 상대 가격은 이거야. 현지 시장 가격은. 그럼 국내에 들어오면 그 밑에 보세요. PY 플러스 S, PX 플러스 S만큼 운송비가 붙지. 그렇죠? 이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런데 국내에서 더 비싼지 싼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 국내에서 고급 자동차가 더 싸지니까 더 많이 소비한다며. 그런데 왜 싸지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이런 거예요. 자, 일본에서 YJ 가격은 PY고 XJ 가격은 PX인데 상대 가격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한국에 왔더니 어떻게 왔냐면 요 PY에다가 운송비가 붙어서 왔고요. PX에도 운송비가 붙어서 왔는데 그 운송비가 지금 똑같다 그랬어. 이게 붙어서 왔어. 그러면 얘가 큰지 얘가 상대로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우리가 알려면 하나에서 하나를 빼버려. 우리가 XJ를 저가 자동차 이렇게 하고 YJ를 고가 자동차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고가 자동차, 저가 자동차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자. 그러면 요걸 빼버리면요. 요 분모를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PY 플러스 S. 요거는 PXPY 그리고 SPX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PXPY가 사라질 거고 SPY 그러니까 S로 묶으면 PX에서 뭘 뺀 거야? PY지. 요거는 다 플러스 값이죠. PY 플러스 S.
그런데 분자를 봤더니 PX에서 PY를 뺐는데 PX는 저가 자동차고 PY는 고가 자동차야. 이거는 플러스 값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부등호 방향만 보고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지. 이렇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적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마이너스 값이 된 거지.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요 전체 값이 커졌다는 것은, 요게 커졌다는 것은 항상 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라 그랬어. 예전보다 커졌다는 것은 요 XJ의 상대 가격이 더 커진 거죠. 그럼 YJ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진 거지. 얘가 현지 시장 가격보다 요 PY 플러스 S, PX 플러스 S가 더 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요 분자가 상대로 커진 거야. 그렇죠. 그럼 분모는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이고, 따라서 고급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상대적으로 더 값이 싼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소비하게 됐다? 고급 자동차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됐다. 그래서 더 많이 수입하고 시장에 많이 돌아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화를 더 많이 썼다. 이게 대체 효과고. 그런데 소득 효과도 작용할 텐데 소득 효과를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버렸다. 이게 문제에서. 소비량이 일정하도록.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는 직선의 ICC가 도출된다. 이렇게 말해서 소비량이 변하지 않도록, 소비의 비율이 변하지 않도록 해버렸다. 이것이.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중요하도록 이렇게 문제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에요. 또 다시 앞으로 오면 거기 2007년도 재경 일문인데 2007년도 재경 일문 잠깐 쉴까요?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